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코로나19 예방 감염병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이경희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 수업의 진행은 코비드19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알아보는 것과 코비드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코비드19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염병의 유행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유행했고 인류는 이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가 크게 유행해서 7,5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희생하였고요. 1918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독감으로 1,7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모년 독감이라고 불리며 14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을 일으킨 이 H1N1 바이러스는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사스와 2015년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도 등장했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은요, 스페인 독감 당시에 미국 캔사스주 하스킬 카운티에 있는 미군 주둔지인 포트 라일리의 캠프 펀스턴 군 병원의 병상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에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전파 경로는 비말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비말은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이 튀어서 상대에게 전달되었을 때 감염이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눈이나 코, 입 이렇게 점막들을 통해서 접촉을 통한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잠복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파된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어떤 증상 없이 지내는 기간, 우리가 잠복기라고 얘기하죠. 이 기간이 1일에서 14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나 이런 환자들과 접촉했을 경우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격리 기간을 14일간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 긴 잠복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기 감염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열이 나거나 권태감이 있거나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거나 또는 이게 중증으로까지 다양하게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 외에 가래나 인후통, 두통, 객혈, 오심, 설사 등의 증상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는 아직까지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제제가 만들어지진 않고요. 여러 연구를 통해서 항체 제제라든지 항바이러스 제제를 지금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대증 치료라고 해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했을 때 수액을 보충하거나 해열제 치료 등의 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관리와 함께 이 접촉자의 감염 증상 발생 여부의 관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0년 3월의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환자 수가 18만 5,974명이었고요. 사망자 수가 7,768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9월이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확진자가 무려 3천만 명에 이르고요. 사망자가 95만 명. 자,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확진과 확진 수와 사망자 수가 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WHO에서도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이 팬데믹 선언이라는 것은 전염병의 위험이 최고의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감염 확진자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지금 누적 확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이 거의 40%에 가깝게 아직까지도 많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1일 발생자의 수를 보시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또 전국적으로 뭐 1명, 4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되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일 확진자 수는 50명 이상이면서 지금 100명, 많게는 100명 내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로 9월 27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 방역 기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같은 다양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함으로써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진 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상 양상과 관계없이 이게 진단 검사를 받았을 때 이게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면 우리는 확진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인 경우 우리는 의사 환자라는 용어를 쓰고요. 확진 환자와의 접촉은 없었지만 코로나19 증상으로 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은 유증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사 환자이냐 또 유증상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처치가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외출을 일단은 자제하시고요.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1339 콜센터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지역번호하고 120 대구 경우는 그러니까 053-120을 하시면 되고요. 경북은 054-120을 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여기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선별 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해야 될 대상자인지를 그 콜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선별진료소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의료기관 그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의사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라고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는 무조건 이제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이 맞고요.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자랑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격리기간, 우리가 14일이라는 이 격리기간을 지켜야 하고요. 유증상자가 음성일 때는 보건교육을 받고 이 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 격리는 아니지만 14일까지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4일이라는 이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격리기간이라는 거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 되는 날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일째가 아니라 4월 1일에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14일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가 되죠? 4월 15일 24시까지가 격리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격리 의무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꼭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격리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환자 아니면 확진 환자 이런 환자들이 이 격리 기간에 해당되었을 때 이 기간을 꼭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진 환자의 치료와 진료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사회적 격리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이 위기가 관심의 수준인지 주의 단계인지 경계 단계인지 심각 단계인지 4단계로 나누어서 경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4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를 시청할지 2단계를 할지 3단계를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이 색깔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제일 낮은 단계 관심은 블루이고요. 주의 단계는 옐로우로 이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했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단계입니다. 경계 단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하는 단계로 우리가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단계이고요. 이건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 단계가 되면 빨강색이죠. 레드로 지역사회가 전파되거나 또는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심각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단계일까요? 바로 요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런 단계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 네이버나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대표적으로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화면을 쭉 내려다 보시면은 코로나19 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선별진료소가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상단에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된 게 있죠. 여기에 빨간색이 의미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2단계라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카톡도 보시면은 여러분 카톡 밑에 하단을 보시면 여기 샵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서 요 위에 상단에 요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코로나19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코로나19 정보가 밑에 제시되면서 요 위에 위기 경보가 지금 심각 단계라는 것을 빨간 색깔로 표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확진자 발생이 50명 미만일 때 우리는 1단계의 경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고요.
2단계에는 50명에서 100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2단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상황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도록 하고요. 다중이용시설, 목욕탕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50인 미만으로 모임을 하도록 하고요. 실외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금지가 되겠죠. 스포츠 경기가 우리가 한때 이 사회적 거리 1단계 할 때 관중수를 제한을 두고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가면서 무관중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도 지금 등교 인원을 줄여서 원격 수업이나 등교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3단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필수적인 경제활동, 병원을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생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는 정도. 자, 이런 사회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명 이상은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죠. 경기는 아예 중지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등교 수업 할 수가 없고요. 원격 수업과 또는 수업 자체가 휴업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3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너무 경제활동 같은 것들이 제한됨으로써 이게 3단계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3단계는 100에서 2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일주일 안에 더블링이 2번 이상 있었을 때, 더블링이라는 것은 전날 100명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200명, 2배인 거죠. 그렇게 2배로 발생하는 것이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3단계로 가집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보시면 여러분 발표 매일 한번 뉴스를 들었으면 아실 거예요. 70명 그러다가 어떤 날은 110 몇 명. 그럼 3단계 가야 되나?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시 한 90명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앞에 강화된 이란 말로 3단계 넘어가기 전에 자, 요런 단계를 두고서 운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도 좀 썼고 그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란 용어도 쓰고 왔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를 쓰면서 2월, 3월을 지냈다가 그 다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다가요. 그 다음에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0이 되었고 이랬었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는 생활 속 거리두기란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좀 헷갈린다라는 분이 있고 또 이런 건의들을 좀 받아들여서 용어에 대한 혼란을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고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1에서 3단계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했던 단계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자료들도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로 완전히 통일되기 전에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같이 썼었기 때문에 용어가 좀 혼재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수칙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핵심 수칙으로서 이렇게 5가지 핵심 수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칙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여러분도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재인식하고 환기하고 이것을 실천을 더 엄격하게 해야지 하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수칙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집에서 쉬어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프면이라는 증상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가래, 이런 증상들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이 나거나 했을 때는 학교에 연락을 하시고 이는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집에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휴식하고 있는데 열이 지속되거나 또 증상이 심해지시면은요, 아까 얘기했었던 콜센터 아니면 지역보건소에 문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유지하기입니다. 자, 밀폐된 공간 가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 그리고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대면 강의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간격 충분히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폐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수업할 때는 분명히 학생 간 거리를 유지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친구들과 가까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1m 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켜주시고요. 마스크를 꼭 쓰고서 서로 대면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악수나 포옹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가 사실 지키기가 참 힘든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있던 모습인데요. 앞에 어떤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스에서 또는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 불가피하게 자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 자리씩 뛰어앉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주보지 않는 자리에 앉기를 권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자리가 붙여 있으면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도 되도록이면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실 좁은 밀폐 공간이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안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대화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은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는 표면이기 때문에 만진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꼭 손을 소독하거나 손 씻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시행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손 씻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손 씻기를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을까요? 자, 손 씻기 지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식사 전 화장실을 이용한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되죠. 왜? 직접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는 눈, 코, 입을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씻기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손 씻기를 했을 때 빨갛게 된 부분은 거의 씻기지 않은 부분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비교적 씻기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손 씻기를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 씻기 6단계에서 엄지손가락 잘 안 씻겨지니까 어떡합니까? 엄지손가락을 씻는 단계를 일부러 넣었고요. 손톱이 손등 부분과 손끝 부분이 다 잘 씻기지 않죠. 그래서 6단계에 손톱 밑과 손등을 씻어주는 단계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보면 손바닥 요 일부 부분과 요 손등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손등을 따로 씻고 손바닥 부분을 문지르는 부분, 손가락 사이 이 두 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서 비누를 거품을 내서 칠을 해서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30초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이 평소 손 씻기대로 한번 씻어보시고 몇 초가 흘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씻기가 필요한 상황, 자, 이런 상황들에서는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자, 손 씻기를 할 때 가끔 물만 씻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험 결과 보십시오. 물만 씻었을 때,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를 했을 때, 자, 물로만 씻었을 때는 상당수의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만 이용해서 손 씻기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영상은 우리가 재채기 했을 때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침방울이 튀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손으로 가리고 재채기를 했을 때입니다. 자, 옷소매로 우리가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했을 때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옷소매로 가리고 재채기를 하라는 이유가 명확해지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휴지로 입 가리는 거하고 옷소매로 가리는 것 중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손 씻기 또는 손소독을 해야 되죠. 그런데 휴지가 없는 경우에 갑자기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손 씻기,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기침했는 소매는 뭐 굳이 이제 소독하거나 할 필요는 없더라도 소매 안쪽을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귀가 후에 세탁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노래방의 코로나 감염 사태, 그 다음 PC방 코로나19 감염 사례, 그리고 건강식품 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에 대한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건강식품 설명회에 참석한 27명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확진이 되었는데 한 명만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시간 동안 KF94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 별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 나눠 먹을 때 혼자 밖에 나와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스크 착용이 감염 차단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기를 더욱 착실하게 실천하시게 되겠죠. 자, 마스크 쓰는 방법 이런 포스터 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르게 쓰는 것인지 우리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개형으로 있는 경우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서 고정심을 위로 가게 하고 코와 입을 항상 완전히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 부분을 눌러서 밀착되도록 해야 되고요. 앞면에 자, 이 마스크가 밀착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 사용할 경우에도 자,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고 마스크를 고정을 하고요. 양 손가락으로 코 부분을 밀착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 마스크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앞면 뒷면이 어디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앞면의 사진입니다. 주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를 보고 있죠. 이 면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 색깔이 있는 마스크를 보시면 바로 요 면이 파랗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면 다 하얀 경우에 이렇게 된 부분이 아래로 이 주름이 내려가도록 해서 우리가 밖으로 보이게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스크를 잘못 착용한 사례입니다. 코가 나오게 하는 거 아니고요. 턱만 걸쳐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다 떠 있죠. 자, 이렇게 밀폐되지 않게 하시면 안 되고 턱까지 내려서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되고요. 마스크 안에 이렇게 휴지 같은 걸 덧대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N95 마스크는 이 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스크예요. 그랬을 때 윗끈, 아랫끈이 이렇게 구분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점심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과 시간에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을 때 항상 창문은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에어컨 틀고 있을 때 창문이 닫혀 있다면 얼른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고 가동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용 후의 마스크, 지금 여기 보시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지금 많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스크를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를 벗으실 때 오염된 바깥면은 되도록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요. 귀에 끈을 잡고서 벗습니다. 그리고 바깥면이 안으로 가도록 2번을 접어요. 그래서 세로로 한번 접고 다시 가로로 접어서 이렇게 좀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끈을 이렇게 풀린 채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돌돌 감아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에 소독제를 뿌려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하는데 소독제가 없으면은 쓰레기 봉투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깊숙이 넣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난 다음에는 꼭 손 씻기 들어가야 되겠죠. 길가에 그냥 버려져 있는 마스크들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마스크 꼭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냥 이렇게 버린 마스크들은 이렇게 묶지 않고 버렸을 때 이렇게 자연에 있는 이제 새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니까 이런 처리 방법도 여러분들 한 번쯤 유념해서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 수칙입니다. 매일 2번 이상 환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창문이 계속 닫혀져 있었다면 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소독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손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전화기, 여러분 핸드폰 그죠? 네, 리모컨, 손잡이, 뭐 탁자, 팔걸이, 스위치 정말 많이 사용하죠. 마우스, 키보드, 자, 이런 것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소독은 학교에서도 아마 신청을 하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도 관리사무실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 버튼이나 출입문 손잡이, 자, 이런 것들을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분무 소독을 좀 했었었는데요. 분무하는 경우에는 표면에 소독제가 충분히 덮이지 않고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천으로 닦아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소독 방법은 가정용 락스를 활용해서 희석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그 락스 포장 겉표면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주의사항을 꼭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요. 이 락스 손에 묻으면 미끌거리면서 손에 손상 입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장갑을 끼고서 그 다음에 희석해서 이 희석 배수가 보면은 엄청 연하게 희석합니다. 500ml에 5ml 100대 1로 희석하죠. 생수통의 뚜껑의 2분의 1 분량이 5ml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희석을 하는데요. 이 희석했는 그 용액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물품들을 희석을 한다라는 거. 근데 락스를 사용하기가 이제 힘든 물건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을 사용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는데요. 이때도 장갑을 끼고 천에 알코올을 묻혀서 소독을 하며 항상 환기를 시킨 상황에서 하고요. 다른 소독제는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소독제로 닦고 최소한 1분쯤 두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한 번 더 닦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독하고 난 다음에는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환기하고 이런 생활 수칙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란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 이럴 때 서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울하지 않게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생활을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여전히 유지하셔야 되겠죠? 실내에서라도 우리가 운동할 수 있도록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서 하루 운동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영양 섭취, 그리고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법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신건강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았고요. 개인 방역 모든 핵심 수칙과 예방 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주의할 것 되새겨봅시다. 사람과 사이는 두 팔 간격 두기, 30초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기침 날 때는 옷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매일 2번 이상 환기해 주시고 주기적인 소독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습니다.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하여 정신건강을 우리 같이 유지해야 됩니다. 열이 날 때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예방수칙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더 많은 자세한 자료를 알고 싶으실 때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자료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직접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예방 우리 같이 함께 실천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